오늘 미국장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오늘 한 새벽 3시 반? 그 언저리부터 주시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보시면 이 장 초반부에 머리를 쭉 들고 올라왔다가 오늘 뭐 특별하게 3월 이후 그러니까 3월에 금리 인상하는 거는 뭐 이미 시장에 반영된 거 상황이 맞는데 채권 밸런스를 줄이는 것, 그러니까 양적 기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이슈나 얘기는 안 했는데 발표 이전에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가 발표 나고 나서 이게 그러니까 발표 언저리 전후해 가지고 이게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에 대해서 그 애매모호한 표현을 했거든요. 그냥 금리 인상 이후에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인상 이후에 언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온 것 같거든요. 그게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미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이 순환고리 하락에 대한 순환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유럽장이 굉장히 세게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글로벌장의 조종장이 아직 안 끝났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센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고요. 이거 나스닥, 이 캔들 차트가 나스닥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빅스 지수인데, 이 일봉이거든요. 일봉으로 놓고 보면 약간 얘가 꺾여서 빅스 지수가 멈추고 상단을 이제 치고 내려오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시간봉으로 보면, 이게 어제 24일, 여기 이제 고점이 24일이었고요. 여기가 25일. 그 다음에 26일 오늘 계속 내려오다가 다시 머리를 들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후반부에. 이게 그냥 전략적으로 구성한다면 이렇게 구성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나스닥은 조정받은 지가 작년 11월 22일께부터 약세장 약간 그 하락 국면으로 진입했다가 반등하처럼 보이고 내려왔는데 실제로 11월 22일부터 조정받았으니까 한 달, 두 달 조금 넘게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 지수는 좀 늦게 조정이 시작됐고요. 올라가다가. 그래서 일정 부분 조정이 일정 부분 내려오긴 했고 그 다음에 하락 강도도 일정 부분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는 두 번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매집하고 한 번 더 여기 이제 찍고 저점을 다시 찍는 이쪽에서 매집을 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구사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냥 더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겠다. 반등해서 놓치면 어쩔 수 없겠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권고드리는 사항은 포지션이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남아 현금 포지션이 안 남아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타임 더 기다리고 있는 방법을 쓸 수도 있을 거고요. 더 내려갈지 대응하기 위해서. 그게 조금 저기 하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1차 매수를 좀 하고 나중에 반등했을 때는 좀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작업을 다시 하는 걸로 하고 더 밀려 내려가면 그때 2차 매수를 하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는 전략을 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 스스로 알아서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일정 부분 숨고르기를 한 상태에서 여기서 제 생각에는 요번 주 남은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수목금 남았죠. 목금 남았나요? 목금 남았죠. 그럼 이틀 동안 아래로 더 세게 밀린 다음에 잡는 게 가장 최적 타이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저도 지금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이걸 오늘쯤 매수를 하고 다음번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기다린 다음에 더 내려가면 그때 사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반등을 하는 케이스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뉴주원 기사고요. 1월 26일자 기사. 이분 캐시우드 아시죠? 박형희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이분 자꾸 비트코인 100만 달러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네요. 2030년. 203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9년 남았는데 9년 남은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그리고 기술주 매입하라고 계속 권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아크펀드 상황을 보여드리면 이게 이분이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거 먼저 보여드릴까요? 이게 아크펀드 10대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10대 주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한 달 전인가 한 두 달 전에
그 시점에 아크펀드의 10대 상위 10대 지수를 믹싱해 놓은 거거든요. 이 캔들 차트가 테슬라고요. 검은색, 여기 있는 검은색 있죠. 이 검은색. 이 검은색이 이게 아크펀드입니다. 아크펀드가 지금 몇 퍼센트 빠졌냐면 고점 대비 작년 2월 달 대비 지금 78% 빠졌습니다. 거의 80% 폭락이, 이건 폭락이죠, 폭락. 개별주도 이렇게 폭락하기가 녹록치 않은데 이거 지금 지수고, 그러니까 펀드거든요. 펀드가 80% 폭락했다는 얘기는 이거 나중에 청산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펀드 차트들을 놓고 보면 그나마 막판에 여기 보면 유니티 같은 프로그램 메타와 관련된 것들이 마지막 뜨긴 떴는데 얘가 직전에 있던 지지선을 다 깨고 아랫방향으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로 쭉 빠지고 있고, 그나마 테슬라가 지금 이 $900 언저리에서 간당히 버티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테슬라도 펍에서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얘가 과연 이 추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추세가 다른 아이들 따라서 밑으로 내려와서 수렴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분이 말하는 뭐 기술주 저가매수 하고 이런 게 과연 틀린 말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요 시기가 2015년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출구 전략이 있었을 때를 시점으로 제가 잡아놓은 거거든요. 12월, 이제 출구 전략이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2015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2015년 12월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주요 주식들을 올려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이거는 S&P 500 지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게 10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쭉 올라온다는 얘기는 금리가 계속 올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금리 상승기에 과연 이 동그라미 있는 요 동그라미로 보이는 요 S&P 500 지수 대비 다른 주식들이 성과가 어땠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잘 보시면 전부 다 S&P 500 지수보다 상단에 있죠. 그러니까 요 저점에서 매수를 조정금리 저점 매수를 잘 했을 경우에는, 여기 보면 얘 기술주 ETF입니다. XLK. 요 보이죠? 동그라미. 여기 있는 캔들 차트, 요게 그러니까 바닥에 붙어 있어요. 가장 밑에. 그거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게 둥그렇고. 그 다음에 얘가 애플입니다. 얘가 애플. 요거. 그리고 이 구글입니다. 얘가 구글. 그 다음에 이거 페이스북. 그리고 이게 아마존입니다.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과연 똑같냐?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하고 동일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다르다는 거죠.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기술주가 소외되는 거냐, 그런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부분을 일단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낙폭이 너무 과대하게 이렇게 세게, 이게 아마존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있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강도가 너무 세게 빠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러니까 기술주 중에 일정 부분을 담든지 아니면 XLK를 기술주 관련된 ETF 이런 것들을 담든지, 이런 형태로 담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의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과거가 미래를 꼭 반영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기술주가 금리 인상 때 반드시 소외되는 거다, 이것도 전형화된 정확한 상황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가 문제인데요.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지금 난리를 치고 있긴 한데, 유가가 보시면 위로 꾸물꾸물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나마 지금 이게 $87가 쭉 올라갔다가 그나마 좀 씻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오늘 장중 굉장히 빨리 올라왔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크라이나의 석유 생산량이, 요거는 어디냐면은 인덱스 문디, 여기 사이트입니다. 인덱스 문디.com. 여기 보면 우크라이나가 한 3만 배럴 정도 되거든요. 여기 우크라이나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여기. 우크라이나가 32,000배럴 정도 되는데 하루 1일 증산량이 40만 배럴이거든요. 그러니까 1일 증산량보다 훨씬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하루 생산량이 사실 유가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움직임 자체는 유가의 움직임 자체는 지금까지는 그렇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건 항상 가능성을 오픈하고 보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얘가 미친 듯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미국의 그 석유 재고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주간 재고.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최근 2월 10일, 1월 20, 1월 12일, 1월 20일, 1월 26일 이렇게 재고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이제 전투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유가는 생각보다는 높게 보는 가능성도 오픈하고 봐야 된다. 근데 다만 그렇게 움직이면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이겠죠. 왜냐하면 이게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라고 하는 쪽으로 전가되면 결과적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속도 혹은 테이퍼링을 진행하는 테이퍼링이 아니라 QT를 진행하는 속도, 양적 기출을 진행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시장에 전이될 수 있고 그건 또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의 조정을 강요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유가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저는 긍정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힘을 잃어서 후반부에 빼면서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 약간 지금 한 4분 남았거든요. 잠깐 날리면 올라가다가 약간 지금 내려오고 있으면서 이 플러스로 전이를 못하고 3대 이수가 전부 다 마이너스 국면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시아장 참 궁금하네요. 오늘 저희 장.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뉴스 보도 중에 긍정적인 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최악의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긍정적인 걸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걸 찾아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이 제레미 그랜섬 이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뭐 45% 급락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시장을 불안정성을 띠게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미국의 주택 시장 움직임인데요. 신규 주택 판매가 보시면 전월 대비 11.9% 상승했습니다. 주택 판매는 아직도 이게 쭉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이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일정 부분 많이 주택이 구매된 것도 있고요. 금리 인상은 뭐 긴축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자 부담에 대한 부담도 동시에 되기 때문에 상승 강도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보면 여기 보면 주택 가격이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좀 올라오고 있죠. 이게 주택 가격입니다. 이 빨간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빨간 거는 명목이고요. 이 파란 게 실질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있었던 정점을 이미 실질 가격도 올라갔고 명목 가격은 한참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컨슈머 컨피던스, 그러니까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수는 반등했습니다. 제레미 그랜섬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이 무조건 아래로 곤두박질 치겠느냐 쉼 없이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곤두박질 치는 패턴은 경기 수축 국면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경기 수축 국면이 실제로 발생할 거라고 이제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식시장이 한 20% 정도 조정을 받거든요. 20% 전후 정도. 그리고 실제로 리세션이 발생해야 마이너스 50%로 폭락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급락하는 거는 실제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 침공 뭐 이거 3월 시사는 뭐 이미 한 거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오미크론 상황이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거 월드오미터 데이터인데요. 남아공화국 가장 먼저 오미크론 난리를 쳤는데 지금 정점을 찍고 아래로 완전히 붙어버렸죠. 팬데믹이 완전히 지나간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팬데믹은. 이거는 영국입니다. 영국이 다음번 난리를 쳤죠. 밑으로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마스크를 안 쓴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해대고 있고 이번에 이제 미국이 정점을 치고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유럽에 뭐 다른 데도 몇 군데 보면 아직 정점을 치지 않은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이렇게 영국처럼 정점을 치고 쭉 내려가지 않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이 상황이 해결이 되려면 뭐 빠르면 한 달 만에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좀 늦으면 길게는 뭐 2달에서 3달까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한 달 뒤 2월 말 혹은 2달 뒤 3월 말이 되면 오미크론 상황은 해결돼서 경제 활동의 제약이 풀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시점을 예측하고 주식시장이 먼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조정 장세가 진행되는 거는 이제 한 차례는 끝날 때가 되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연준이 그 연준의 대체 대조표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줄일 것이냐, 그리고 어느 시점에 줄이는 걸 스타트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계속 그 테스트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에 반영되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2월, 3월, 늦어야 4, 5월 되면 실제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3월, 사실은 혹은 그 언저리 전후에 다시 한번 뭐 FOMC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겠죠. 그 시기가 되면 이 조정금리의 저점은 완전히 찍혔고 그 다음에 조정은 끝났고 뭐 이런 상황을 볼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이 오락가락하는 상황 중입니다. 지금 오늘 추가 매집을 해야 돼야 말아야 되는 생각. 그래서 확정적인 얘기는 안 드릴 수 있는데 굳이 크게 욕심을 안 부리는 사람이라면 오늘 시점에 일정 부분은 매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는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